네, 안녕하십니까. 표윤봉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는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 주식 투자는 기업의 일부를 갖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뭔지 저희가 찬찬히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를 저희가 알기 위해선 첫 번째는 주식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회사가 성장하면 투자자가 돈을 법니다. 어쩌면 이게 저희가 주식을 투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자산 형성을 해나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간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는 주식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식의 본질과 소유의 개념을 저희가 파악을 하는 거죠. 실은 이런 과정 없이도 저희가 주식을 아주 쉽게 접할 수도 있으나 그런 것보다는 주식이 무엇인지 본질을 이해한 상태에서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저희가 진행해 나간다라고 하면 투자 실패를 줄이고 투자를 통해서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과 투자자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왜 투자자에게도 이익이 되는지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투자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주식 투자가 자산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특히 장기적인 자산 관리 관점에서 주식이 갖는 의미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주제에 저희는 답하기 위해서 왜 기업에 투자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기업의 일부를 갖는 것이다라고 초기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는 매일 카카오톡을 쓰고 배달앱으로 밥을 시키고 삼성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하루 종일 살아갑니다. 자, 이 회사들이 더 크게 성장하면 그 성장의 이익은 누가 나누어 가질까요? 자, 기업 입장에서 보면 더 크게 성장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새 공장을 지어야 되기도 하고 새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새 기술 개발에도 모두 막대한 자금이 듭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들이 크게 성장했었을 때 성장의 이익을 나누어 갖기 위해서 좋은 기업의 성장에 함께 올라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혼자서는 회사를 세울 수는 없지만 돈을 보태서 성장의 몫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두 필요가 만나는 자리가 바로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이라는 건 기업이 소유권을 잘게 나눠놨는데 그 중에 한 조각을 갖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동일한 크기로 쫙 나눈 것에 대한 소유권이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자, 회사의 조각을 산다. 예를 들어서 한 주를 사면 그 회사의 한 주만큼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지분을 갖게 되는 거니까 권리를 갖게 되죠. 권리에는 의결권, 배당권, 신주 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다음 처음에 말한 대로 성장의 이익을 공유해 나갈 수 있겠죠. 회사가 성장하면 내 지분의 가치도 함께 커지니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 회사의 이익을 함께 나누는 태도가 주식을 사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주식을 좀 나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피자 한 판을 가지고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8조각으로 나눈다면 한 조각을 갖는 것이 곧 한 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피자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를 저희가 먹을 때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쪼개잖아요. 그리고 한 조각씩을 먹죠. 이걸 주식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기업은 약 한 60억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60억 조각의 한 주를 산다라는 건 60억 분의 1의 주식의 권리를 제가 갖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원하는 만큼의 조각을 저희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조각을 사건 10조각을 사건 모두 같은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한 조각의 크기는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한 주 이꼴 한 주, 모두 권리는 같다. 그런데 대주주든 소액주든 이런 권리는 다를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건 대주주건 소액주주건 한 주당의 권리는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주식을 몇 조각을 갖고 있느냐, 몇 주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의 권리의 크기는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 회사의 몇 퍼센트를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기업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가상의 기업인 A 기업은 약 60억 개의 조각으로 나뉜 한국의 최대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A 기업의 보통주가 저희가 한 60억 개다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예를 들면 발행된 보통주의 총수는 약 59억 6,978만 2,550주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통으로 얘기하면 한 59.7억으로 조각으로 나누어 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A 기업의 한 주를 갖고 있다면 저는 이 회사의 59.7억 분의 1을 소유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 주가 갖는 의미는 뭐다? 회사 지분의 아주 작은 조각을 저희가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약 60억 분의 1이니까 그 조각은 매우 작은 조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주주는 주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요.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에 한 주 몫을 나누어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주주총회에서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의 선임이라든지 배당의 승인이라든지 회사에서의 큰 결정에 필요한 주주총회에서 저도 한 표의 지분만큼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60억 분의 1을 저희가 투표한다라고 해도 그 부분이 대세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역할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주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세 가지 권리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권리는 배당을 받게 됩니다. 배당이라는 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형태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주인이었던 주주한테 일정 금액을 돌려드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2024년 코스피 평균 시가 배당률이 약 3.05%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가에 대한 한 3% 정도가 이익 난 돈으로 주주들에게 돌려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결권입니다. 주주총회에서 한 주당 한 표씩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 중요한 결정은 보통 경영진을 선임하거나 배당을 승인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거나 이런 중요한 일에 주주로서 한 표를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업의 성장을 공유하게 됩니다. 회사의 가치가 커지면 내 주식의 가치도 함께 오르겠죠. 왜냐하면 그 회사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테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는 시세 차익을 거둘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세 차익을 거두려면 저희는 그때는 그 해당 주식을 팔아야만 저희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을까? 아닙니다. 주주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특징이 유한 책임을 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낸 돈까지만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법에서 근거하는데요. 상법 제331조를 보면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수가액이라는 건 뭐죠? 내가 샀던 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주에 10만 원짜리 주식을 10주를 샀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투자한 셈이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저는 손실 금액은 100만 원까지다라는 겁니다. 망했을 때 부채가 엄청나게 그 회사에 남아 있다라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한 제 책임의 몫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100만 원을 주고 산 주식이 예를 들어 2배가 올라서 200만 원에서 시장에 거래되고 있다가 팔린다, 망한다 라고 했었을 때도 그 망할 때도 제가 실제적으로 손실을 얻는 건 제가 처음에 인수가액, 처음에 샀던 금액인 100만 원만 저는 잃는 꼴이니까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회사의 빚까지 내가 갚아야 할까? 그 회사가 망한다면 아니요, 절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 투자한 금액까지만 손실을 감수하면 되고 그 이상은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유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주식은 종이가 아니라 기업의 일부를 갖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을 잘게 나눈 거에 대한 조각이고 그중에 한 주를 사면 그만큼의 지분과 주주의 권리가 함께 따라옵니다. 주주가 세 가지 권리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배당은 이익을 분배하는 거고 두 번째 의결권은 주주총회를 참여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거고 세 번째 성장 공유는 주가가 상승했었을 때 거래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대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책임은 투자의 금액까지 딱 거기까지만 지면 된다. 유한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은 상법 제331조에 명기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주식 한 주를 산다는 건 회사의 한 조각의 주인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저희가 주식 투자는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태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가 성장하면 투자자는 돈을 법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기업이 왜 이런 투자자들을 모아야 되는가? 기업이 왜 돈이 필요할까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투자자는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 기본적인데요. 만약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어도 돈 없이는 사업은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기업은 언제, 왜, 얼마나 이런 큰 자금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경우를 보면 설비 투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공장을 새로 짓거나 사무실을 얻거나 서버를 구축해야 되거나 물류센터를 새로 짓거나 이런 식의 확장을 진행할 때 돈이 필요하죠. 두 번째, 연구개발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신약 임상 실험을 하거나 AI, 반도체 같은 것을 연구할 때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죠. 신규 사업을 진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로 진출해서 사업을 더 넓히려고 하거나 신사업을 인수하려고 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할 때도 돈이 들죠. 또한 인재를 확보하고 기본적인 운용에도 돈이 듭니다.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급여를 주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운영에도 지속적인 자금이 필요하죠. 이런 곳들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때 기업은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구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자, 기업은 그러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김철수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화학자로서 이제 기업을 설립해서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설립 자금이 약 한 1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유하고 있는 돈은 5억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 5억이 더 필요한데 이 돈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까? 크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채권을 발행하거나 두 번째,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주식을 발행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일종의 대출이나 회사채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이나 채권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서 사용하는 행태가 채권 발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은 뭐죠?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그 만기 시점에 원금도 갚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이분이 갖고 있는 회사의 경영권, 지분은 희석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경영권은 행사할 수 없는 돈이다라는 거죠. 다만 실적이 나쁘고 경영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이자 부담은 계속해야 되는 부담을 끌어안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두 번째, 주식을 발행하면 어떻게 되냐? 새로운 주식을 만들어서 투자자한테 팔고 그 대가로 자금을 받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건 자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빌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금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 같은 돈이 나갈 이유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대신 이 회사의 지분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분이 많다면 경영권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 지분이 크지 않다면 소액주주 같은 역할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 새로운 주주에게도 이익과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 국내 IPO 시장 총 공모 금액이 이 IPO가 주식을 신규 발행해서 저희가 상장한다 이런 건데 이 내용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규모가 약 한 3조 9천억 원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무려 77개사가 신규 상장을 해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은 어떤 이제 채권 발행하고 주식 발행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짚어보면 아까 말했던 사례의 기업에 5억 채권 발행을 한 건 5억에 대한 채무를 진 거죠. 이건 저희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 타인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이자를 아니면 뭐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약속 만기에는 5억을 되갚아야 됩니다. 자, 주식 발행은 자기 자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은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회사의 주인이 될 사람들을 모집한 꼴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주주가 된 사람에게 나중에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 중 일부를 나누어 주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자, 채권을 투자하거나 주식을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정성은 뭐가 더 있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선 채권이 안정성이 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주식의 경우엔 그 기업이 망하거나 영업이 잘 안 됐을 때 손실도 얻어야 되지만 채권은 꾸준한 이자 받으면서 만기에 원금만 돌려받으면 되니까 투자 위험도는 조금 더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투자받은 기업은 어떻게 성장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금을 확보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아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발행해서 한다라고 했었을 땐 IPO도 하고 유상증자도 하고 해서 대규모의 자금을 확충을 하죠. 말씀드렸던 IPO는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걸 기업 공개다라고 하는데 비상장 기업이 처음으로 주식을 일반 투자자한테 공개하고 증지에 상장하는 걸 저희가 IPO다라고 얘기하고요. 유상증자는 이렇게 상장된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추가로 발생해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또 추가로 조달하는 걸 유상증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자금 봉금을 확충하고 난 다음엔 투자를 진행하겠죠. 공장을 세우던 연구를 하던 신사업을 하던 구체적인 사용처에 돈을 투입하게 될 겁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걸 기대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가겠죠. 제품과 서비스가 잘 팔리면 실제 이익이 생깁니다. 그런 맥락에서 기업 가치가 상승합니다. 브랜드, 자산, 미래가 모두 함께 커진다.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투자자들도 모두 이익을 갖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실제 사례를 하나 놓고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은 2016년에 IPO로 2조 2,496억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공모가는 13만 6천 원 정도 됐고요. 상장 첫날 종가는 14만 4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9조 원에 가깝게 이제 기업을 키워서 경영 활동을 해 나갔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IPO를 통한 자금 확보를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가치가 오르면 주가도 함께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지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가는 뭐냐? 주식의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공식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건 이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시가총액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한 주당의 주가에 전체적인 발행 주식 수를 곱하면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얼마짜리 기업이냐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발행 주식 수가 고정된 상태에서 보면 기업의 가치가 오르면 주가도 같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가 상승됐을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였죠? 시세 차익. 다시 말해 매매를 통해서 저희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샀을 때 5만 원에 샀는데 팔 때 7만 원에 판다라고 하면 저희는 주당 2만 원의 이익을 얻는 셈이죠. 그 다음에 기업의 이익이 이렇게 증가해 나간다라고 하면 저희는 배당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사례로 2024년 코스피의 평균 배당률이 시가 배당률이 3.05% 정도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기업 성장 사례를 보면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NHN이라는 이름으로 상장을 2022년에 했었는데요. 상장 당시의 시가총액은 3,200억 원 정도였습니다. 2023년 후 시가총액을 저희가 살펴보면 약 한 30조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100배 정도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핵심을 정리해보면 기업과 투자자는 함께 성장한다. 투자자는 자금을 공급하고 기업은 그 돈을 가지고 투자 성장에 집중을 하죠. 자, 그런 다음에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투자자는 시세 차익과 배당 등을 통해서 그 성과를 함께 나눈다라는 겁니다. 기업은 성장에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은 곧 성장의 재료가 되는데 투자자가 그 돈을 대주고 성장을 함께 나눈다. 이렇게 돼서 기업과 투자자는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 주식 투자의 기본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투자 말고 저축도 돈을 모으는 방법으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저축과 투자의 차이를 간단하게 짚어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성격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 뭐 예금, 적금, 예탁금 같은 거 얘기하고 투자는 주식, 채권, ETF, 펀드 이런 거 하는 거 얘기하죠. 원금 보장 기능에 대해서는 저축은 어떻습니까?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 기능이 있죠. 다시 말해 은행이 망해도 그때까지 그 정도까지는 지켜줍니다. 그런데 투자인 그런 거 없죠. 저희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땐 얼마든지 원금 손실이 가능합니다. 대신 기대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저축을 통한 저희가 기대 수익률은 시장 금리와 연동돼서 평균적으로 뭐 한 2, 3% 정도 낮다라고 보고 투자에 있어서는 높을 걸 기대를 하고 그 변동성의 폭도 되게 크다라는 부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된 목적은 그러면 정리하면 뭐다? 저축은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투자는 돈을 적극적으로 불리는 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할 거냐 저거 할 거냐의 구분은 아니고 서로 상호 보완되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함께 조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의 장점은 기업 성장에 함께 참여한다, 배당, 시세 차익, 이런 이익들을 이중적으로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의 훨씬 더 황금성이 높은 부분이 있으니까 언제나 사고 팔 수 있다. 이 부분이 특히 부동산과 다른 그림이죠. 그 다음에 한 주 단위로 매수도 가능하니까 저희가 소액으로도 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점과 위험이 있죠. 자, 어떤 것들이 있다? 저희는 오를 걸 기대하고 투자하지만 가격의 변동이 있다. 그리고 그 가격의 변동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갈 땐 저희는 원금을 손실할 수도 있다. 기대와 달리 흘러가면 그렇겠죠.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일 수도 있다.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외국인 대비 정보나 분석의 격차가 꽤 큰 위험도 있죠. 또 하나, 심리에 흔들리기 쉽다라는 것도 꽤 큰 요인이 됩니다. 적정 주가가 아니었었을 때 그때 분위기나 이런 거에 휩쓸려서 저희가 손실을 입는 경우들도 투자를 통해서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투자를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난 이런 건 위험해서 투자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가 변동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까? 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그 국민연금의 기금도 이 자산을 적극적으로 불리기 위해서 상당 비중 주식에 투자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또한 선택하실 수도 있는 게 추후에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해서 기업에 취업하면 퇴직연금 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저희가 DC형이다라는 걸 선택하게 되면 회사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제가 관리해야 될 계좌에 넣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도 예금을 하든지 주식을 하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주식을 사지 않아도 저희 주식시장은 이미 내 노후 자금에도 들어와 있고 여러 곳에서 활용되고 있으니까 무관하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학생에게 주식 투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걸 저희가 하나만 딱 꼽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실 때 가장 긴 기간이 남아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긴 쉽진 않지만 대학생 시절에 내 노후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인생에서 가장 긴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실 수도 있고 또 하나 기간이 길다라는 얘기는 중간에 저희가 투자에 실패할 때도 다시 배울 시간이 있다 아니면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시간도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주식의 효용이 상당히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찍 배워서 접목할수록 그런 부분의 효과성을 더 높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쉽게 예를 드는 게 72 법칙이라는 부분인데요. 자산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72로 나눠서 5%로 복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제 돈이 2배가 되는데 14.4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10%로 운용하면 7.2년 만에 2배로 불릴 수 있는 그림이 되잖아요. 근데 예금은 이렇게 저희가 기대 수익을 높이기 어렵지만 투자는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적정 수준까지는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대상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일찍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대응 전략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적으로 기억하실 건 뭐죠? 단기 가격보다 장기 기업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 가지시고요.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뭐였다? 기업의 일부다. 그 다음에 기업과 투자자는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는 투자라는 걸 감안한다. 마지막으로 주식은 장기 자산 형성 수단이다 라고 보면 저희가 투자에 대해서 조급함 없이 꾸준히 긴 호흡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